문서 보존 포맷의 필요성과 이용 가능성, 그리고 장기 보존 포맷의 필요성과 NEO 배기 뭐 이런 거를 보고자 하는데, 이걸 다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볼 수 있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따로 강의실, 사이버 강의실 쪽에다가 올려놓은 내용은 이제 두 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먼저 이제 오픈 오피스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포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비트로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시진수도 쓰고 또는 문자도 쓰지만 그걸 다 어떤 형태로든 코드 값에 따라서 변환시켜가지고 비트 스트림으로 저장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비트 스트림들이 그래도 어떤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그래서 여러분이 탐색기에도 이 파일 하나, 또 다른 파일 하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객체로 구분이 되는 단위가 있는 이제 컴퓨터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컴퓨터 파일들은 각각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소프트웨어가 여러분이 직접 사용해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흔적이 남는 거예요. 또는 의도적으로 저장하기 했을 때 저장하기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어떤 메시지가 비트 스트림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비트 스트림화된 0101 이런 패턴을 바뀌게 되는 과정을 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코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인코딩이 되는 방식은 소프트웨어마다 다르다.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가 내부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면 나는 이런 식의 비트 패턴을 만들어야지 라고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래서 내가 동일한 메시지를 입력해도 메모장에다가 입력했을 때 하고, 아래 한글에다 입력했을 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다 입력했을 때 하고, 메시지는 똑같은데 결과로 만들어지는 비트 스트림, 그건 다르다.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 각각이, 그러니까 메모장이라는 소프트웨어,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 워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인코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포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컴퓨터 이름, 컴퓨터 파일의 그 이름을 보면 뭐뭐뭐 점 어쩌고 이렇게 붙어서 뭐뭐뭐 점 hwp, 그럼 이건 한글 파일이구나. 뭐뭐뭐 점 doc, 이거 워드 파일이구나. 뭐뭐뭐 점 txt, 그럼 이거 뭐 텍스트 문서구나. 뭐뭐뭐 점 mp3, 그럼 음악 파일인가 보다.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약속된 어떤 의미로 이런 포맷은 이런 확장자를 붙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약속된 것이기도 하고, 윈도우즈 같은 컴퓨터에서는 그 확장자를 보면, 확장자가 뭐로 돼 있으면 그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띄워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그 파일을 열어줄 것인가, 이걸 이제 서로 이렇게 정하는 그런 룰인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서로 약속된 그런 룰일 뿐이고요. 그 확장자가 실제로 그 비트 스트림의 포맷을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hwp로 되어 있는 파일을 뒤에 확장자를 .txt로 바꿔놓는다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탐색해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아이콘 모양도 바뀌고, 그걸 더블 클릭했을 때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달라져요. 그럼 그냥 확장자 명칭하고 약속한 것에 불과하니까 실질적인 포맷은 그대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포맷이 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기록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결제 문서든 뭐 행정용어 데이터 세트 기록이든 웹 기록이든 뭔가 확장자를 가진 어떤 컴퓨터 파일들을 보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보존하고 있는 컴퓨터 파일들을 나중에 100년 뒤에라도 그걸 열어보려면 결국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소프트웨어가 그 비트 스트림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열어서 처음에 만든 것과 똑같은 형태로 동일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포맷이란 무엇인가, 어떤 비트 스트림 만들어지게 된 구조를 의미한다. 그 구조는 누구에 따라 결정되는가, 소프트웨어에 따라 결정이 된다. 자, 근데 그 구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공개해 놓는다면 100년 뒤에도 그러한 구조의 비트 스트림을 열어볼 수 있는 뷰어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구조가 다 밝혀져 있는 것을 오픈 포맷이라고 한다. 그리고 뭐 ISO 같은 표준화 기구에서 그런 오픈 포맷들 중에 모두가 그래도 공유해서 쓸만한 것들을 인증해서 표준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XML도 표준 중에 하나고요. HTML 같은 것도 표준 중에 하나고요. ODF도 표준이고요. 뭐 여러 가지 그 파일 포맷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표준 포맷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표준 포맷의 반대말인 독자 포맷. 퀴즈 나온 것처럼 프로프라이어터리 포맷인데 그거는 어떤 한 회사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비트스트림을 만들어야지 해서 한글과 컴퓨터 회사에서는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들만 알아요. 외부에 알려주질 않아. 그러면 우리가 100년 뒤에 .hwp 파일을 수백만 개를 갖고 있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결국 기록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기록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록의 이용 가능성을 먼 미래까지 유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용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비트 스트림 자체는 남아있어도 그걸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용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죠? 그 현재 비트 스트림의 포맷을 가능하면 오픈 포맷이나 표준 포맷을 바꾸든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든 그런 포맷으로 보존하는 게 이용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길이다. 프로프라이어터리한 포맷은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어떤 기관에 기록이 쭉 만들어지는데 그 기록이 만들어지는 포맷들을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워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아주 쓸모 있는 중요한 기록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포맷 저런 포맷 여러 가지가 있네. 근데 그 포맷들 중에 오픈 포맷 또는 표준 포맷인 거가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프라이어터리한 포맷이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내용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도 가용하게, 이용 가능하게 해줄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필요한 조치를 지금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한글도 그렇고 모든 소프트웨어가 디폴트란 말 많이 들어봤죠. 기본으로 저장하기 하면 기본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한글에서 여러분이 뭐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기 하면 .hwp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에 들어가면 다른 포맷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XML로 저장할 수도 있고 ODT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도 대부분 좀 약간 고가의 돈 주고 사는 소프트웨어들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보면 여러 포맷을 지원해줘요. 저장할 수 있는 포맷이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용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입력하는 거는 동일한 내용인데 표준 포맷 또 오픈 포맷이 있다면 그걸로 저장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걸로 저장하는 쪽으로 기관의 이용자들이 저장할 때 표준 포맷으로 저장하도록 권고하는 거 그런 것부터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서 그 소프트웨어가 없어져 버리면 세이브 에즈를 할 수도 없어요. 그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지금은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프로프라이어터리 포맷으로 저장하고 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보면 세이브 에즈 해서 표준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현재 제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얼른 표준 포맷으로 변환하거나 다시 저장해서 관리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포맷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관의 기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픈 오피스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ODF 얘기를 하면서 오픈 다큐먼트 포맷을 지원하는 오픈 오피스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자들이 막 만들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한다. 제가 여기 링크를 하나 달아드렸죠. 그 링크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아파치 오픈 오피스 다운로드 그래서 여기 전체 다운로드 하게 되면 실행 파일이 쭉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걔를 클릭하고 그냥 디폴트를 쭉 설치를 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픈 오피스 4.1.5 버전이 깔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오픈 오피스 버전 4, 텍스트 문서를 만들 수 있는 툴, 스프레드시트 만들 수 있는 거, 프레젠테이션 만들 수 있는 거, 그림, 데이터베이스, 수식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문서를 만들겠다 라고 들어가면 아래 한 것처럼 여기다 이제 편집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저장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옵션이 있고 여기 다양한 포맷들을 제공하잖아요. 그죠? TXT로 할 수도 있고 HTML로 할 수 있고 XML로 할 수 있고 다 여러 가지를 줍니다. 근데 디폴트로 그냥 하게 되면 .odt 오픈 다큐먼트 텍스트 이제 텍스트로 만드는 거니까 오픈 ODF는 이제 전체를 통칭하는 이름이에요. 오픈 다큐먼트 포맷이잖아요. 근데 오픈 다큐먼트 중에 텍스트라는 뜻으로 ODT라고 하는 걸 만들어지는 거죠. 실습이라고 해서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럼 실습.odt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걔가 제가 지금 이제 R집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실제로 .odt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 탐색기를 한번 볼까요? 탐색기로 가보면 이 실습이라고 하는 거에 파일 확장명을 열어보면 실습.odt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odt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이 진짜 컴퓨터 파일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구조, 폴더랑 파일들로 구성이 된 거를 쭉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R집에서 압축 열기 해서 내 PC에 문서 쪽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기본으로 압축 파일만 열어볼 수 있게 포맷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 포맷 부분을 모든 파일을 바꾸면 다른 컴퓨터 파일도 보여요. 제가 이제 실습.odt를 만들었잖아요. 걔를 선택을 해보면 이런 구조로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폴더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XML, RDF, XML 등등의 컴퓨터 파일로 구성된 이 구조로 보여요. 이 중에 느낌으로 meta.xml 이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곳이구나. content.xml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XML 문서는 그 XML이라고 하는 문서도 표준 포맷 중에 하나인데 XML 문서의 특징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게 그냥 일반 문자로 다 돼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패드, 이게 메모장이죠? 메모장으로 무조건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열어보면 자, XML 문서는 별게 아니고 이렇게 꺽쇠로 지금 시작하고 있죠. 꺽쇠로 시작하고 쭉 뒤에 가보면 어딘가 꺽쇠로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도 이렇게 중간에 한번 가보면 중간에 뭔가 꺽쇠 오피스 땡땡 스크립트 그 다음에 슬래시 꺽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꺽쇠로 뭔가가 돼 있어요. 꺽쇠로 돼 있어서 꺽쇠 다음에 오피스 나오는 거는 일종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 어떤 이름 그 다음에 땡땡 다음에 값이 나오는 거예요. 키 밸류 키 땡땡 밸류 이름 땡땡 밸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용은 우리가 이 내용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읽을 수는 있죠. 문자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이거는 나름의 스타일 땡땡 해서 뭐라고 이름을 준 거에 대해서 스타일 땡땡 스타일 땡땡 네임은 P1이라고 하겠어. 이런 것들이 그냥 나중에 이 문서를 어디서든가 읽을 때 그쪽 소프트웨어가 이거 하나하나를 태그라고 하거든요. 꺽쇠로 돼 있는 걸. 그 태그를 읽어서 태그의 이름과 거기에 붙어진 값을 가져다가 뭔가 처리할 때 쓸 수 있어요. 구조는 그냥 XML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렇게 문자로 돼 있어서 해괴한 문자 하나도 없죠. 문자로 다 돼 있어서 의미 있는 어떤 태그 이름과 거기에 따른 어떤 값을 주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쭉 뒤에 가보면 실제로 제가 입력했던 나는 24살이야 라고 했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다르죠. 어퍼스트로피 S를 실제로 어퍼스트로피 S 문자를 쓴 게 아니라 그 문자를 의미하는 또 다른 문자열로 바꿔줬어요. 여기가 실제 제가 입력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오픈오피스도 아래 한글처럼 뭔가 편집하는 편집기다 보니까 폰트에 대한 정보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바탕체 뭔가 기본 폰트가 있으니까 내가 입력한 게 이렇게 저장이 됐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 잘 보이게 하느라고 기본이 12포인트가 12포인트였는데 내가 16포인트로 키웠어요. 그래서 16포인트로 키워졌다라고 하는 정보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동작을 해서 기본 입력 정보가 이제 내가 바꾸거나 한 것들도 여기 기본 정보와 함께 내가 설정을 바꾼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폰트가 지금 바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말고 만약 폰트를 바꾸겠다. 작성했던 문서를 띄워가지고 이거 폰트를 바탕이 아니라 이화체라는 게 있어요. 학교도 만들고요. 이화체에 폰트 도큐 24포인트 키웠어요. 키우고 저장하고 나왔어요. 다시 압축 열기해서 그 파일 가지고 올게요. 컨텐츠를 다시 한번 노트패드로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제가 24포인트를 바꿨죠. 포인트 24포인트를 바꾼 내용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아까 없었던 이화체를 사용했다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이 문서에 입력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다 쪼개서 폰트를 뭘 썼고 어떤 폰트체를 써서 크기는 얼마로 했고, 만약 우리가 표를 그린다면 표 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집어넣겠죠. 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줄로 그어졌어, 이런 정보를 다 쪼개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태그 이름과 값으로 다 표현하는 이런 방식의 XML이에요. 이건 어쨌든 우리도 약간 이렇게 보면은 의미를 알 수 있게 태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사실은 이 기계가 이걸 읽었을 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읽었을 때 이걸 읽어서 그대로 또 화면에 이화체로 24포인트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이것과 아래 한글로 만든 것과의 차이는 뭐예요? 아래 한글로 만들어진 건 우리가 그 덤프에서 이렇게 비트 스트림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의미 있는 태그명을 쭉 썼기 때문에 대충 이화체를 썼구나, 24포인트를 썼구나, 이런 걸 막 보게 되잖아요.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가동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떤 문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다 만들어서 비트 스트림화할 거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용별로 메타데이터 따로, 실제 내용 따로, 뭐 스타일 따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읽어서 화면에 뿌려질 것인가 하는 거를 쉽게 하도록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실제 비트 스트림의 큰 차이가 되겠죠. PDF 만들기가 쉽죠? 여러분들 금방 이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석사생들 논문 중에 한번 그런 걸 해본 적도 있어요. ODF로 생산하면 여러 가지로 좋다. 근데 이제 ODF를 만들려면 지금 이런 오픈오피스 같은 제품을 써봐야 되잖아요. 이 텍스트 문서 만들기 이걸로 들어가서 지금 아래 한글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아래 한글로 결제문서 본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신 오픈오피스로 똑같은 결제문서를 만든다면 생산성이 얼마나 떨어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연습해야 비슷하게 속도를 낼 수 있을까? 뭐 이거는 뭐 실험을 하는 논문을 쓴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래 한글로만 이렇게 보고서 많이 쓰잖아요. 불러다 놓고 요거를 훈련시킨 다음에 간단한 그 본문 문서 양식 주면서 한번 그대로 그려보게. 일단 당연히 처음에는 속도가 당연히 느리죠. 근데
좀 해보니까 또 금방 또 익숙해지기도 하고. 근데 편의 기능이 아무래도 왜 핫키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쓰다 보면 표 같은 것도 셀 크기 뭐 늘렸다 줄였다 그거 핫키 써서 하지 뭐 일일이 마우스로 이렇게 잡아당기시나요 여러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핫키라고 해서 이제 빠른 키 써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되려면 이거는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거기는 약간 갭이 있겠다. 그리고 아래 한글은 어쨌든 한글에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라서 한글이 무슨 예쁘게 보이도록 많은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픈 오피스 같은 데서 한글의 어떤 뭐 독특한 그런 아름다움을 살리는 그런 노력을 별로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느껴지는 미적 차이, 룩 앤 필이라고 해요. 룩보다 앤 필, 느끼는 건 룩 앤 필이 조금 아무래도 다르고 낯설고 덜 세련돼 보이는 뭐 그런 걸 좀 느끼기도 한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는데 일부 좀 포기하더라도 오픈 포맷을 가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자, ODF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자, 여러분이 국가기록원 사이트에 가시면 제가 여기 국가기록원 사이트 URL도 적어드렸어요. 국가기록원 공식 홈페이지가 URL이 어떻게 되죠? www.archives.go.kr이에요. 거기로 가서 보시면 메뉴 기록관리 업무,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록관리 표준, 그걸 눌러보면 그 기록관리 표준 밑에 표준화 현황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표준화 현황을 눌러보면 여기에 기록관리 표준이란 뭐다라는 설명, 그다음에 국가표준, 공공표준, 그 다음에 원내표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좀 다르죠. 국가표준이라는 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유효한 KS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리안 스탠다드를 얘기하는 거고, 공공표준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이 어쨌든 기록관리에 관해서는 국가 전체에 대해서 주 관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은 다 이걸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만든 게 공공표준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국가기록원 내에서만 지켜야 될 것도 있죠. 국가기록원의 특수한 어떤 업무 활동이 있으니까 원내표준은 국가기록원 안에서만 통용하는 그런 표준이에요. 그래서 일단 공공표준까지는 최소한 여러분이 다 보셔야 되겠죠. 공공표준 쪽에 들어가 보면 저 아래쪽에 가보면 여기에 NAK가 뭐의 약자일까요? 지난 학기에 배우신 분은 다 알아요. National Archives of Korea. 그래서 국가기록원, 한국의 국가기록원의 약자예요. 그래서 NAK가 만든 30번이라고 하는 그 표준의 번호들을 쭉 붙인 거죠. 시리얼 번호를. 그다음에 콜럼 2008이라고 하는 거 2008년도에 만들었다는 거고, 바로 열고 V1.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08년에 첫 버전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표준의 이름이 전자기록물 문서 보존 포맷 기술 규격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도 보면은 NAK 31번 2017 V 2.1이에요. 2.1이라는 거는 1.0도 있었다는 얘기니까 예전에 만들어졌었다가 지금 현재 V 2.1까지 왔다는 거고, 좀 최근에 개정이 된 걸 알 수 있죠. 2017년에 마지막 버전이 만들어진 거고, 이 표준은 전자기록물 장기 보존 포맷 기술 규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PDF를 클릭을 하시면 문서들을 다운받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그 표준 문서를 볼까요? 일단 전자기록물 문서 보존 포맷. 자, 포맷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기록관리 법령에 이제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문서 보존 포맷, 또 하나는 장기 보존 포맷. 용도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이걸 만든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서 보존 포맷은 여기 뭐 영어로 쭉 써놓은 거
읽어보시면 디지털 다큐멘트 파일 포맷 for long-term preservation이에요. 장기 보존을 하려고 했을 때 디지털 다큐멘트 파일 포맷을 뭘로 하는 게 좋겠는가? 이게 사실 ODF 얘기하는 거랑 통용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보면 그 표준의 되게 앞부분에 이 표준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다.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표준은 뭐뭐뭐다. 기본적인 용어 정의 해주고요. 표기법 안내하고요. 뒤 앞에는 다 이제 인트로덕션 쪽이죠. 특히 5번 챕터에도 보면 문서보존 포맷의 계획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왜 문서보존 포맷 같은 걸 만들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어려워요. 그죠? 모르는 말들 막 있어요. 이거 세부 규격이잖아요. 포맷을 만드는 세부 규격. 여기부터는 사실 기술자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까지 다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다. 이번까지는 근데 보자. 이렇게 목표를 좀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속서 A에 나와 있는 문서보존 포맷의 해외 사례. 이런 거는 해외 사례니까 조금 한번 눈여겨봐두면 좋을 것 같죠. 그럼 앞에부터 머리말 한 문구 좀 볼까요? 머리말에 보면 이 표준은 한 문장인데 5줄이네. 여기 것을 목적으로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문서가 생산된 시점에 가지고 있던 내용과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여 전자문서의 내용 보기가 가능하도록 문서보존 포맷의 기술 규격을 제정한 것이다. 그럼 목적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 문서에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과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도 그대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내용 보기가 가능하도록 나중에 그 모양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보존 포맷이라는 걸 만들었다. 추진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술 규격을 우리가 독창적으로 새로 만든 게 아니라 ISO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을 준용했다. ISO 이거 번호 같은 것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ISO 19005-1 땡땡 2005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05년도에 이 표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9005-1에 보면 PDF/A-1이 있는데 걔를 준용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 A 수준, B 수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PDF A-1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딴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수용한다라는 뜻에서 A 수준이 아니라 B 수준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럼 결국 국가 기록원이 만든 공공표준 문서보존 포맷은 ISO 19005-1을 상당 부분은 준용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좀 응용 적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까지입니다. 자, 적용 범위도 봐야겠네요. 이 표준은 어디다 써먹을 거냐? 모든 전자기록물에 다 써먹을 거냐? 그건 아니고, 자,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수장하고 있는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상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왜냐면 보존기간이 좀 꽤 긴 그런 기록들이 그죠? 나중에까지 열어봐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보존기간이 5년짜리야. 그럼 5년 동안만 열리면 되는데 5년 사이에 얘가 뭐 읽을 수 없을 만큼 낡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앱슬리트다, 90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90화 될 수 있을까?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죠? 5년 정도는 뭐 유지되는 경우가 많겠지. 근데 10년만 돼도 10년 뒤에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걱정이 돼서 그때는 10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가진 전자기록물은 문서보존 포맷으로 변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거를 만들 때가 2005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5년 뒤, 10년 뒤만 돼도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후로 무려 한 13년 지났잖아요. 아무도 없고 아래 한글 그대로 잘 쓰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왜 이거 10년짜리 이상으로 했었을까? 그냥 30년 이상짜리에다 해도 될걸. 후회 막심하고 그래서 지금 그냥 30년 이상짜리만 하자 막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록이 생산이 되고 있을 때 모든 게 다 이렇게 동일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옛날에 제가 고석글 같은 것도 썼었고요. 근데 아래 한글이 안정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기 그 전 상태에는 아래 한글 말고도 편집기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보석글 같은 것도 있고요. 뭐 기타 잠깐 나타났다가 싹 사라진 거. 훈민정음, 삼성 그룹에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걸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했었고요. 그런 걸 오래오래 쓰다가 근데 이게 막 경쟁이 되면서 결국 문서라는 거는 서로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막 문서를 보내요. 전자문서를. 근데 우리는 쓰지도 않는 훈민정음으로 만든 걸 보내죠. 그럼 읽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읽을 수 있는 걸 보내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된 게 워드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사실 워드 전에도 제가 좋아했던 건 워드 퍼펙이라고 하는 그 편집기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서식도 많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마이크로소프트도 훨씬 높았었어요. 근데 그게 한 몇 년 가다가 급격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바뀌더라고요. 이제 PC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번들로 팔고 막 이러는 거 하면서 나머지 다 죽어버렸어요.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로터스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스프레드시트들이 있었거든요. 다 사라지고 엑셀만 남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이게 최고야, 이거 오래 갈 거야 생각해도 의외로 없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우리나라 공공영역만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아래 한글 딱 정해서 그냥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나도 별게 없네 이렇게 되긴 하는데 사실은 원래 이제 지금 새로운 포맷이 또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나타나서 막 확장이 되어서 이거 오래 갈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꽤 길게 생각했었고 그때. 그래서 10년 이상짜리는 혹시 모르니까 보존 포맷으로도 보관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보존 포맷으로도예요. 아래 한글로 만들어진 문서를 PDF A-1로 변환한 다음에 아래 한글을 버린다? 안 버린다. 걔도 갖고 있고 PDF A-1로 바꾼 것도 같이 갖고 있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자, 5장에 가보면 문서 보존 포맷의 개요가 나오죠. 자, 문서 보존 포맷은 문서가 생산된 당시에 애플리케이션이 없어도 나중에 해당 문서의 내용과 외형을 그대로 재현하여 내용 보기를 가능하게 하는 포맷이다. 딱 이게 목표예요.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나중에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비트 스트림 자체를 포맷 자체를 좀 바꿔서 저장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서 보존 포맷의 필요성. 이거는 전자문서는 문서를 생산했던 애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죠?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운영 체제나 플랫폼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원문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없거나, 심한 경우 파일 자체를 열어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전자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 보존 포맷을 정해서 그걸로 변환시켜 놓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프로프라이어터리 포맷이 왜 위험하냐라고 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오픈 포맷이나 표준 포맷은 특정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걸 열어볼 수 있는 뷰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프로프라이어터리 포맷은 바로 그 소프트웨어. 거기에 종속적이다. 그게 없으면 열어볼 수도 없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종속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5.3에
문서 보존 포맷의 고려 요소 쭉 나와 있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일단 공개용 표준이냐, 공개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특정 업체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포맷을 뭐라고 한다고요? 프로프라이어터리 포맷이라고 한다. 자, 누구나 참조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공개된 포맷, 오픈 포맷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말도 되게 중요하죠.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 표현 되게 완곡하겠네요. 공짜로 열어볼 수 있다. 꼭 돈 주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야만 열어볼 수 있다면 문제죠. 국가가 소유한 어떤 그 저작물인데 그 저작물을 열어보려면 이용자, 국민이 돈을 주고 뭔가 소프트웨어를 사서 열어봐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성, 두루두루 널리 존재해야 된다. 자,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포맷이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포맷을 우리가 보관하려면 그 소프트웨어도 계속 같이 보관해줘야 되잖아요. 그 어떤 특정 포맷이 오랫동안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널리 사용되고 오랫동안 사용된 사람들이 그걸 열어볼 수 있는 뷰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테니까. 포맷의 이용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쓴다거나 특정 시점에만 쓰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시공간을 넓게 해서 많이 쓰이는 그런 포맷, 그게 좋겠다. 그 다음에 안정성. 뭐 원래의 모습 그대로가 잘 유지되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포맷이어야겠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아래 한글 문서 만든 다음에 비트스트림을 열어봤죠. 덤프에서 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입력한 거 말고도 뭐 이상한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 컴퓨터 이름도 들어가 있고 저장한 시점 정보도 들어가 있고 많은 게 들어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유저가 입력한 정보 이외에도 주변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메타데이터화해서 그 비트스트림 안에 자동으로 가져가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스트림 영역 안에 어딘가에 메타데이터를 넣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또 유용할 수도 있죠. 우리가 컴퓨터 파일을 만들면서 그 안에 메타데이터를 아예 집어넣을 수 있다면 메타데이터가 또 따로 있으면 걔를 또 어떻게 관리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비트스트림 안에 내용과 함께 메타데이터도 같이 꾸겨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메타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면 좋겠다. 자, 상호 운용성. 상호 운용성은 영어로 볼까요? 지난 학기 열심히 배웠던 건데 interoperability. 지금 예를 들면 PDF, 그 아래 한글 문서를 이런 그 윈도우즈 환경에서 아래 한글을 띄워가지고 아래 한글 문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애플 컴퓨터, 매킨토시 컴퓨터에 가져가서 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맥에서 만든 건 윈도우즈에서 못 열고, 윈도우즈에서 만든 건 맥에서 못 열고. 서로 그런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서로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플랫폼이 달라서, 운영체제가 달라서 전혀 이제 포맷도 다르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요즘은 점점 상호 운용성을 많이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문서 보존 포맷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윈도우즈다 보니까 그냥 윈도우즈용? 이렇게 저절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유독 윈도우즈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공공영에서 유독 아래 한글 많이 쓰는 것 뿐이지 다른 나라 가보세요. 다른 거 쓰지. 그죠? 리눅스도 쓸 거고 맥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마다 또는 어떤 직장 종류마다 주로 쓰는 컴퓨터 플랫폼도 다르고 운영체계도 다 다르고 포맷도 즐겨 쓸 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국가의 기록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는 문서 보존 포맷이 어떤 플랫폼에 갖다 놔도 열릴 수 있는 그런 포맷이면 좋겠죠. 상호 운용성이 많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포맷이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기관 사람들 또는 기관 내부가 아니라 외부 이용자들도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이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왕이면 문서 보존 포맷은 진본성을 유지하기에 좀 용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뭐 훼손되거나 그러니까
위조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원래 내용을 좀 이렇게 슬쩍 고쳐가지고 원래 원본인 척 이렇게 하기 어려웠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 표현력. 전자문서의 원래 그 내용뿐만 아니라 문서의 외형이라든가 구성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그대로 잘 표현돼서 원래 모습 그대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그 특성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검색 기능. 문서에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문서 찾기, 그러니까 검색을 했을 때 그것까지 그 내용의 키워드까지를 발견해서 찾아줄 수 있는 이왕이면 그런 정도의 기능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줬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한 8가지 정도의 조건을 놓고 여러 가지 포맷을 놓고 어느 게 가장 좋은가를 이제 그 당시에 검토를 했죠. 그래서 여러 이제 기술자들이나 기타 등등의 분들이 오셔서 확인을 한 결과 채택을 하게 된 게 아까 얘기했던 ISO 19005-1 요거를 준용해서 하자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ISO에서도 이 표준을 채택할 때 위에서 쭉 봤던 그런 요건들을 다 살펴서 PDF 1.4 버전 PDF도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훨씬 더 버전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PDF 1.4 버전 요거를 그 버전을 채택을 해서 ISO 19005-1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PDF 1.4를 ISO로 만들었다는 뜻은 이 회사가 PDF 1.4 버전의 모든 구조를 기술적 규격을 다 공개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PDF A-1에 이 A가 뭐의 약자죠? PDF는 여러분 잘 많이 사용하시는 포맷이고 A는 여기 밑에 나오죠. 아카이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카이브라는 말 자체가 뭐 연구 기록이라는 뜻도 있고 영구적인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PDF 중에서 어떤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포맷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아카이브 A를 이렇게 따준 거죠. 그 다음에 PDF A-1, 2, 3까지 있어요. 그래서 1, 2, 3이 다 목적이 좀 달라요. 근데 그중에 1은 인쇄가 가능한 형태에 맞는 보존 포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 한글로 어떤 문서를 만들었어요. 걔는 PDF A-1로 만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아래 한글로 만드는 문서는 다 뭐예요? 대부분 프린트해서 출력해서 보려는 목적, 이런 목적이잖아요. 근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두 종류로 갈려요. 파워포인트도 약간 이렇게 인쇄해서 볼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화려하게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거 넣어가지고 슬라이드 쇼, 휙휙휙 날아다니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기법도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약간 동영상적인 그런 느낌이 나게 만드는 파워포인트는 인쇄하면 안 되죠. 인쇄하면 완전히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 여러 개 날라오는 객체들 다 겹쳐갖고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프린트해서 보려는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PDF A-1로 변환하는 게 좋은, 적합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걸 바꾸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그런 파워포인트 장비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려가면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결제문서가 주요한 기록인 경우에는 결제문서들은 대부분 현재로는 출력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출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PDF A-1로 만들었을 때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A 수준, B 수준 그런 말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 A 수준, B 수준의 의미가 여기 나와요. ISO 표준의 모든 기술 규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걸 A 수준 적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 공공표준에서는 그걸 다 받아들이진 않고 일부는 뺐어요. 그래서 B 수준, 적합성 B 수준으로 ISO 19005-1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B 수준으로
적합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pdf/a-1에다가 적합성 수준 a,b에 b를 넣어서 pdf/a-1b 파일이다. 지금 이제 ISO 표준을 B 수준으로 B 수준으로 준용해서 만들어진 문서 보존 포맷 파일을 pdf/a-1b 파일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 규격은 안 보겠습니다. 세부 규격 보기 시작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지고 저도 다 몰라요. 저도 다 모르고 저 밑에 내용들은 ISO 표준을 보면서 기술자들이 저 내용을 참조해서 이 규격 문서가 어디에 쓰이겠어요? 지금은 이미 다 만들어놨지만 초창기에 2005년도에 아래 한글로 만들어진 문서들을 PDF A-1B로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만들 때 이 규격에 따라서 이 규격을 보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변환기들이 여러 업체가 만든 변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크로벳 이 회사 제품에서 또는 아래 한글로 문서 만들면서도 세이브 에이스 저장하기 할 때 PDF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변환기들이 다 그런 용도인데 그때 만드는 PDF는 PDF A-1이 아니에요. 좀 최신 버전의 PDF 포맷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PDF A-1B로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를 써야 됩니다. 자, 갑자기 규격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머리가 좀 아파지죠. 하지만 이 앞부분까지는 왜 이런 걸 만드는지, 그 다음에 어떤 ISO 표준에 근거해서 지금 공공 표준이 만들어졌는지 여기까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8시 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다음 주 퀴즈 문제를 여기서 좀 그죠? 자, 여기서 퀴즈 문제 뭐가 퀴즈 문제가 되면 되겠어요? 그죠? 번호 그죠? 19005-1 그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공공표준은 그래서 pdf/a-1b 보내시다. pdf/a-1b입니다. 그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그 pdf A-A의 A는 뭐예요? 아카이브입니다. 아카이브즈 아닙니다. 일단 그 세 개만 할까요? 네. 아니, 우선. 얘네 뒤에 또 표준 하나 더 볼 것인데. 우선. 까지 하고, 또 제가 또 원래 좋아하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상호 운용성. 상호 운용성이 영어로 여기 안 나타나 있어서 나중에 분명히 어디가 나올 거예요. 그때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표준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준은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포맷 기술 규격입니다. 장기보존 포맷은 또 문서보존 포맷은 뭐고 장기보존 포맷은 뭐냐,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장기보존 포맷의 개요가 4장에 나와요. 5장부터는 또 갑자기 어려워지죠. 5장까지는 받을 것 같아요. 4장, 5장 이렇게 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릿말에 보니까 이 표준은 이걸 제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핵심인데요. 전자기록물을 단일한 객체로 패키지화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전자기록물을 단일한 객체로 패키지화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일한 객체라고 하는 의미가 아까 우리가 ODT 파일을 하나 봤죠? 그 ODT라는 게 탐색기에서 보면
뭐뭐뭐.odt 해서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에 하나.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RGB를 딱 풀어보니까 폴더도 여러 개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XML 파일, RDF 뭐 등등등 해서 실제 객체가 여러 개였죠. 근데 그거를 하나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쥐으로 묶어버린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인쇄학습의 탐색기로 봤을 때 하나로 보이는 거. 그게 단일한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탐색기에서 하나로 보여요. 실제로 그 단위로 우리가 카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다가 드래그해서 드랍할 수도 있고, 무브, 움직일 수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하면 카피가 되기도 하고, 그게 단일한 객체라는 거죠. 복사할 때 여러분이 컴퓨터 파일을 반만 복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한 단위로 카피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단일한 객체예요. 단일한 객체. 근데 그 단일한 객체로 패키지한다는 말은 뭘까요? 패키지한다. 패키지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꾸러미죠. 꾸러미. 그러니까 보자기 같은 거를 가져다가 거기다 막 물건을 넣은 다음에 보자기를 꼭꼭 묶어요. 그럼 하나가 돼서 우리가 딱 가뿐하게 들고 다닐 수 있죠. 모양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제각각인 것을 어딘가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이제 보자기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보자기 대신에 뭐 이렇게 뭐 가방을 쓰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을 기록관리계에서나 IT 쪽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여기 컨테이너 박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컨테이너 안에 뭐든 넣을 수 있죠. 크기만 수용이 된다면.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해요. 뭔가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바구니 같은 꾸러미 안에 필요한 걸 집어넣어서 하나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물류에서도 컨테이너 박스 단위로 막 옮겨 다니잖아요. 트럭에다 실을 때도 컨테이너 박스로, 배에다 실을 때도 컨테이너 박스로 하죠. 그런 식으로 패키지한다는 것은 여러 개, 대부분 복수개죠. 여러 개의 무엇을 묶어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담아놓은 거. 그런 걸 이제 패키지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패키지화 해놓으면 그게 하나로 인식이 되니까 단일한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단일한 객체로 패키지화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 유리하겠다고 본 거예요.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장기간 보존하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한 객체로 패키지화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왜 이렇게 필요하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결제 문서를 만들어요. 결제 문서 만들려면 업무 담당자가 전자문서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한기를 딱 띄워요. 편집기, 아래 한글로 된 편집기를 띄워요. 거기에 서식을 갖다 놓고 제목 넣고 뭐 내용을 넣습니다. 그러면 아래 한글로 돼서 본문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첨부물을 PC에서 딱 하나씩 첨부 1, 첨부 2 해서 붙임문서들을 쭉 열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내가 과장님과 국장님을 통해서 결제를 받아야겠다. 그럼 결제선을 딱 지정을 한 다음에 문서 처리를 하죠. 그러면 과장님한테 가서 사인 결제 받고 국장님한테 가서 결제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국장님까지 결제가 끝났어요. 그럼 그 순간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게 돼요. 그럼 그 공문서 하나가 우리 입장에서는 기록 하나예요. 레코드 아이템 1개. 자, 레코드 아이템 1개, 기록 1건의 구성이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파일로는 컴퓨터 파일로는 본문 파일하고 붙임문서가 3개였다. 그럼 붙임 1, 2, 3에서 4개의 컴퓨터 파일. 그게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 4개라고 하는 거고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실제 컨텐츠, 컴퓨터 파일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컴포넌트가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레코드 아이템, 그 결제문서 건 단위의 메타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관리 시스템에는 문서관리 카드라는 걸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제목도 넣고 요지가 뭔지 넣고 키워드도 넣고 뭐 관련된 단위과제 카드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결제 경로에 김아무개 과장과 최아무개 국장이 사인을 받았다. 그 분들이 언제 결제했는지 이런 날짜를 다 있잖아요. 그게 다 메타데이터거든요. 그 건의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본문 파일, 붙임 1, 2, 3 각각의 그 컴포넌트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파일로 볼 수 있는 4개 이외에도 메타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메타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파일들은 되게 파일 서버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걔네들은 원래는 아예 존재하는 곳이 달라요. 하지만 전자문서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이 해주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로그인을 딱 하고 내가 결제 받은 문서 딱 함을 클릭하면 거기에 그 레코드 아이템 하나 떡하니 보이죠, 제목이. 그래서 탁 클릭을 하면 그 안에 본문 파일 딱 열어주고 첨부 파일도 쫙 붙어있는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컴퓨터 파일 4개하고 이 메타데이터들이 이렇게 연관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스템에 그대로 연관 정보를 갖고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내가 다시 불러오면 그 연관 정보를 가지고 싹 보여지니까. 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 기록 한 건을 내가 기록이라고 정의를 하고 100년 뒤에 본다고 했을 때 메타데이터와 4개의 컴퓨터 파일이 한 건으로 잘 보여질 것이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컴퓨터 파일은 파일 서버에 제각각 사실 흩어져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전자문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또는 업무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쫙 불러 모아서 한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100년 뒤에 업무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전자문서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은 곧 없어질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계속 두지 않아요. 우리 기록관리 법령에 의해서도 1년 뒤나 2년 뒤에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건 하라고 돼 있거든. 그 다음에 걔가 10년쯤 되면 아카이브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옮겨가게 돼 있어요. 옮겨간다는 얘기는 이제 전자문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 쓴다는 얘기야. 업무관리 시스템 안 쓴다는 얘기야. 2년 뒤에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걔네들을 보는 거예요. 메타데이터와 4개의 컴퓨터 파일을. 자,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걔네들을 잘 조합해서 보여줄 수 있었다고 쳐도 또 먼 훗날 아카이브 단계로 가서 걔가 또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기록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아카이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각각의 걸 계속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흩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해야겠다. 흩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는 그냥 보자기를 싸는 거죠. 그래서 건의 메타데이터, 그 건에 포함되어 있는 각 컴포넌트들 있죠? 컴포넌트별 메타데이터, 그 컴포넌트의 실제 내용인 컨텐츠까지 다 하나에다 묶어 넣겠다. 그럼 그게 더 안전하겠다. 100년 뒤가 돼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장기 보존 포맷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를 묶는다는 거는 컴퓨터 파일 하나를 묶는다는 의미가 일단 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까 XML이라는 문서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어떤 문자들을 쫙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ML이라고 하는 문서 형식에다가 기록 한 건의 내용을 몽땅 다 때려 넣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뒤에 내용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문서에 보면 XML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기본은 XML 형태인데 단지 그 XML 형태로 만들더라도 아까 XML 문서는 또 이렇게 태그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서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설명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태그에 어떤 태그들을 넣을 건가 하는 건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했어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이 장기보존 포맷으로서 정한 XML 문서, 그거를 NEO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밑으로 가서 볼게요. 자, 이 표준 규격, 기술 규격의 적용 범위는 목적은 이거예요. 전자기록을 진본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장기 보존 포맷이라는 게 필요해졌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이 기술 규격에서 정의한다. 자, 이것도 보존기간 1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인 경우에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전자기록물은 2번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한 번은 문서 보존 포맷 변환을 해요. 그거는 아래 한글 문서, 엑셀 파일 뭐 등등 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하는 거고, 그걸 다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 전체를 묶어가지고 한 건에 대해서 전체를 묶어가지고 XML 문서로 만든 장기 보존 포맷 변환을 또 하는 거죠. 쭉 뒤로 가보면
여기 이제 용어 정의 부분 중에 3.2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3.6 에뮬레이션, 요거를 퀴즈를 해야겠네. 마이그레이션 3.2의 마이그레이션,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제가 마이그레이션 하면 이렇게 쓰셔야죠. 그리고 저 뒤에 가보면 3.6의 에뮬레이션, 제가 에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영어로 에뮬레이션을 쓰시면 돼요. 전자기록을 장기간 보존할 때 그 포맷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자기록을 장기간 잘 보존하기 위한 전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마이그레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에뮬레이션이에요. 자, 그런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설명은 좀 다른 걸로 나왔네. 이걸로 지금 설명할 수가 없겠어요. 전자기록 장기 보존 전략하고는 상관없이 IT 용어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써놨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어쨌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3.2에 설명되어 있는 용어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포맷의 변화 없이 그럼 그 비트 스트림 그대로란 뜻이에요. 그대로 하나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성에서 다른 곳으로 기록을 이전하는 절차. 예를 들어 마이그레이션은 다른 말로는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동. 얘를 되게 이제 이사가는 거예요. 마이그레이션이 원래 의미가 이제 이사가는 거거든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성이 다른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컴퓨터 파일이 있었던 거죠. .hwp가 있었다고 치면 여기랑 하드웨어도 좀 다르고 소프트웨어 구성도 다르고, 예를 들면 여기는 윈도우즈 9인데 여기는 윈도우즈 10이라던가, 컴퓨터가 옛날에 486이었는데 뭐 펜티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다르지만 여기는 .hwp 파일을 카피해서 이쪽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포맷 그대로 비트 스트림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이동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실제 이제 기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하드디스크나 스토리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컴퓨터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말해요. 그런 스토리지에 있었다가 이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자꾸 이제 스토리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결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비트 스트림이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새로운 스토리지를 사가지고 여기 있는 비트 스트림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옮기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 게 다 마이그레이션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사실 되게 광범위하게 쓰는데, 어떤 컴퓨터 시스템을 쓰다가 또는 뭐 공공기관에서 어떤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막 고칠 게 생겼어요. 그러면 또 고도화라는 걸 하죠. 고도화를 하면서 하드웨어도 좀 너무 낡았어. 그래서 이제 서버도 좀 좋은 걸 사서 옮기고 DB도 새로 또 구축하고 뭐 이렇게 좀 바꾸게 되면 예전에 썼던 시스템의 DB, 데이터 내용을 새로운 DBMS 쪽으로 이렇게 쭉 옮기게 돼요. 그것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요. 데이터를 이쪽에 있는 쭉 빼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의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이쪽 시스템 환경에서 저쪽 시스템 환경 쪽으로 뭔가를 옮기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말 되게 많이 써요. 뭐 그냥 하드디스크만 바꿀 수도 있고 컴퓨터 환경 전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는 것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어쨌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용어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3의 스키마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서는 이제 메타데이터에 대해서만 썼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용어기도 해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요소들, 그 다음에 그 요소들 간의 관계, 이거를 보여주는, 여기서 논리 도표라고 얘기했지만 그 관계 그 자체를 다 스키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구조, 데이터의 구조,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때는 데이터의 구조를 데이터
스키마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4도 퀴즈. 시점 확인 시스템. 시점 확인. 우리 기록관리 법령에 보면 시점 확인 정보라고 하는 말도 자주 나와요. 전자 설명과 시점 확인 정보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시점 확인 정보. 타임 스탬핑, 이게 타임 스탬프까지가 이제 시점 확인 정보예요. 타임 스탬프. 근데 타임 스탬핑 오소리티라고 하면 타임 스탬프를 발행해주는 기관이에요. 사실은 오소리티가 기관이기도 하고 그 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기관에 있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줄여서 TSA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TSA라고 문제를 내면 타임 대시 스탬핑 항상 띄고 오소리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TSA. 근데 이 TSA가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설명해 보면 기관 또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되게 어떤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타임 스탬프를 발행을 해주는데 일반 유저 우리가 뭐 서울시다. 서울시에서 어떤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문서를 만든 다음에 25개 자축의 문서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뭐뭐를 보고하시오. 그래서 이제 통계 정보를 만들어서 보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4개 자축가 다 문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이제 답을 했는데 한 군데만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왜 답을 안 주냐? 그래서 너는 서울시가 보낸 공문 못 받았는데? 라고 오리발 처음 내미는 거죠. 내가 다 보냈다. 우리는 못 받았는데.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이렇게 뭐 부채 상환을 하시오. 그랬는데 나는 그거 못 받았는데 하고 오리발 내미니까 옛날에 우편의 그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보내본 적 있습니다. 소시적. 그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내용을 3장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카피하면 되지만 옛날에 진짜 손으로 다 썼어요. 제가 손으로 다 3장을 쓴 다음에 우체국에 갑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그 3장의 내용이 다 동일하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다 내용 확인했다고 도장을 우체국에다 찍은 다음에 한 장은 제가 보관하게 하고 한 장은 우체국에 보관을 하고 한 장은 내가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그렇게 쓰여있어요. 이거는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그럼 이건 당신이 못 받았다고 이걸 내밀어도 안 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내용 증명 우편 많이 하죠. 어디 뭐 법을 출석해라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것을 고지할 때 내용 증명 우편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전자적인 문서를 보냈는데 안 받았다고 우리걸 내미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TSA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TSA가 당신이 정말 그 행동을 했어요. 어디다 뭘 발송했어. 또는 어떤 문서를 진짜 생산했어. 뭐 이런 거를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증명해 줄 때 당연히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보낸 문서를 얘도 관리를 하겠죠.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문서를 너네가 생산했어. 또는 어디다 발송했어. 라고 하는 거를 그 자기네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문서에 대해서 근데 내가 A라는 문서를 보냈어요. TSA에. 그러면서 저쪽 기관에는 딴 문서를 보내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받은 문서랑 내가 진짜 보낸 문서가 같은 문서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 타임스탬프 어서리티에서는 내가 보낸 문서에 대해서 해시 값은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요. 해시 값을 같이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바로 그 문서를 지금 생산했다. 바로 그 문서를 어디다 발송했다. 라고 하는 거를 그 문서의 일종의 지문, 우리 손의 지문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서마다 다른 해시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해시값을 같이 보관하면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약간 좀 이거 비용이 들겠죠. 그런 문서를 보관하고 그런 증명을 해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타임스탬프 서비스를 쓰는 거는 좀 돈이 드는 일입니다. 어쨌든 행위의 시점을 기만하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걸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부인 방지라는 말을 써요. 나 그런 거 안 했어. 또는 난 그런 거 못 받았어. 이렇게 부인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사실 거래를 할 때 거래의 기본이잖아요. 어떤 양 당사자가 어떤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한쪽에서 난 그런 일 한 적 없어라고 우리걸 넣으면 이 거래 행위가 증명이 안 되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내가 돈을 송금을 했어. 그래서 저쪽에 분명히 받았을 텐데 잘 못 받았다고 계속 하면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래 자체가 사건에도 그렇고 모든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혼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해주는 제3의 기관이 좀 필요해진 거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시점 확인 시스템 또는 시점 확인을 해주는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부르죠. 서드 파티, 그죠? 제3의 더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 이렇게 부르죠. TSA 하면 타임 스탬핑 오토리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시점 확인 정보라고 한 거는 타임스탬프 토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전자기록물이 해당 공공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는 정보. 그러니까 TSA에서 너가 이런 행위를 했어라고 뭔가 이제 값을 증명서처럼 주는 것을 TST 타임스탬프 토큰이라고 부른다. 자, 그다음에 에뮬레이션은 원래 에뮬레이트 한다는 뜻은 뭔가를 보고 흉내내는 거를 에뮬레이트 한다고 해요. 흉내낸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전자기록물이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기록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아래 한글 파일은 한글과 컴퓨터의 그 한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100년 뒤에 .hwp는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없는 거예요. 회사도 없고. 하지만 마치 아래 한글처럼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hwp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는 결국 현재 한글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현재 한글을 흉내내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그 기록물이 만들어졌던 원래의 환경을 흉내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비트 스트림을 읽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먼 미래에 장기 보존하고 있는 그런 컴퓨터 파일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을 에뮬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그거죠. 원래의 운영 환경을, 그러니까 그 컴퓨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이 만들어졌던 원래의 운영 환경을 재생산해주는, 흉내내주는,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흉내내주는 소프트웨어.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전자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버추얼 머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VM, 버추얼 머신. 그래서 뭐 아마존의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데 가보면은 옛날 만약에 제가 도스용 아래 한글을 이용해서 93년도에 제가 딸 낳았을 때 그 도스용 아래 한글이라고 그 조립용 그 PC를 가지고 있었죠. 육아일을 썼거든요. 그래서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놨었거든요. 한 100일 좀 넘을 때까지 썼었는데, 근데 예를 들면 그 플로피 디스크를 내가 지금 갖고 있다. 이거 대체 어디다 써놓겠어요? 근데 그 플로피 디스크에 들어가 있는 그 비트 스트림을 어디가 이제 카피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럼 사실 그 구조, 비트가 담긴 구조도 그 매체마다 다 달라요. 그 비트 스트림 새기는 방식이. 그래서 굉장히 다른데, 근데 이 파일을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에 있었던 것으로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hwp를 도스용 한글처럼 한글 소프트웨어가 떠서 걔는 읽어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옛날 그 도스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도스가 딸려있는 컴퓨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에 딱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제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버추얼 머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컴퓨터 환경은 도스 몇 점 몇에다가 거기에 옛날 아래 한글 몇 버전. 그래서 선택을 해주면, 물론 거기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지만 선택을 해주면 그게 다 깔린 것처럼, 그게 있는 것처럼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럼 거기다가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에서 읽은 .hwp 파일을 갖다가 놓으면 옛날 도스용 아래 한글이 뜨는 것처럼 보이죠?
떠서 걔를 읽어줍니다. 그래서 옛날 컴퓨터 파일들을 옛날 환경을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버추얼 머신 환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마 꽤 몇 년 전에 옛날에 도스 환경에서 하던 그 컴퓨터 게임들 있잖아요. 그 게임도 에뮬레이션 해가지고 복고 풍구 이제 옛날 게임 좋아했던 사람들 게임 할 수 있게 한 게임 같은 데 제공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 게 대부분 이런 에뮬레이션 기법인 거예요. 옛날을 흉내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게 컴퓨터 파일 그 100년 뒤가 돼도 못 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100년 뒤가 돼도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에뮬레이션을 잘 해주면. 근데 이제 에뮬레이션을 잘하는 건 쉽지는 또 않아요. 그걸 다 생각해서 그러면 아래 한글 도수형 버전, 윈도우즈 몇 버전 뭐 이런 걸 다 남겨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걸 남겨서 먼 훗날에 대비해서 남겨서 보존해가지고 그때 에뮬레이션을 하는데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버추얼 머신 환경이 모든 존재했던 컴퓨팅 환경을 다 흉내내주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해주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시 제가 마이그레이션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자기록을 장기 보존하는데 에뮬레이션 전략은 비트 스트림을 그대로 둔다. 오히려 이제 컴퓨팅 환경을 옛날 환경을 다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옛날 걸 읽도록 하겠다. 이런 기법이라면 원래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기법에는 여기서 설명된 거 이외에 어떤 뜻이 있냐면 컴퓨터 파일 비트 스트림을 포맷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포맷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 한글 그 .hwp는 너무 위험해. 그래서 PDF로 바꾸겠어. 그럼 바꾼다는 거죠. 근데 PDF는 사실 오픈 포맷이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얘도 좀 위험해졌어. ODT로 바꿔야겠어. 그럼 또 ODT로 바꾼다 이거죠. 포맷을 계속 가장 좀 위험이 덜한 포맷을 계속 바꿔가는 그거를 마이그레이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원래 IT 영역에서는 단순히 옮기는 것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고, 전자기록 장기 보존 전략에서는 현재의 컴퓨팅 환경에 가장 유리한 포맷으로 바꿔가는 전략을 마이그레이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에뮬레이션은 비트 스트림은 그대로 두겠다. 오히려 걔를 읽을 수 있는 옛날의 환경을 재현해내겠다. 흉내내겠다. 이런 뜻이죠. 자, 쭉 건너뛰어서 3.11에 가보면 장기 보존이라고 하는 게 그 다른 영어로 된 그 자료 보시면 다 long-term preserv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여전히 접근할 수 있고 진본 상태로 유지가 돼 있어서 증거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보존 행위를 long-term preservation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래서 오랜 시간은 몇 년을 얘기하는 걸까요? 10년? 10년? 일반적으로 100년 이상을 얘기를 해요. 100년 이상. 그래서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100년 이상. 100년은 그죠. 우리가 뭐 100년, 지금 현재부터 100년을 살 것 같진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짐작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후손들의 세대까지 이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는 거니까, 실제로 기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상은 했지만 업무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10년 후도 생각 안 해요. 기록을 만들고 유통하고 사용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1년, 2년 후도 잘 생각 안 해요. 왜냐면 1년, 2년 있으면 또 다른 자리로 가거든요. 대부분 수납보직하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롱텀을 생각하는 건 기록 관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기록 관리 쪽 업무를 얘기하면서 100년 뒤에 이거 역사 기록인데 100년 뒤에 이거 이렇게 관리하시면 이거 나와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면 맞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 하느라고 바쁠 때는 100년 뒤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건 사실 당장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인 거고 그걸 하는 게 이제 기록 관리자의 역할인 거죠. 자, 그래서 장기 보존 포맷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시 나왔네요. 정리를 이렇게 했네요. 장기간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기록물의 원문 .hw로 된 원문, 그 다음에 문서 보존 포맷 걔를 PDF A-1B로 바꾼 거,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전자서명 이런 거를 다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는 포맷을 장기 보존 포맷이라고 한다. 자, 아까 다 얘기했는데 전자서명은 얘기 안 했는데 전자서명까지 들어갔죠. 자, 전자서명은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전자서명의 역할을 보면 이게 왜 PPT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자서명은 요 마지막 요 문장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전달된 메시지나 문서의 원래 내용이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 앞에 문장은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 앞에 문장을 보면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그 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전자서명의 역할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서명자라는 게 뭐 있어요? 그 문서에 대해서 문서를 만들었거나 결제를 했거나 하는 문서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했던 당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문서에 관련된 행위자가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또는 어떤 조직이다. 그것을 누구는 사람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조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다, 그 문서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 정체를 알려주는 거 하나, 신원 내지는 정체를 알려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문서의 무결성, 이 문서가 원래 그대로다, 변하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 훼손되지 않았다, 흠이 생기지 않았다, 무결성이죠.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 두 가지 용도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용도가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용도가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자서명 하죠? 여러분이 모바일 뱅킹이나 PC 뱅킹 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하시잖아요. 그 공인인증서가 바로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거든요. 공인인증서 여러분 다 따로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내 거니까. 내가 거기 주민번호 등등등 나의 신원을 다 확인해서 공인인증서를 받은 거고, 그래서 그 공인인증서에 또 내가 비밀번호가 붙여가지고 뭔가 모바일 뱅킹이나 어떤 인터넷 뱅킹 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그 암호를 딱 치면은 그 거래, 내가 어느 계정에서 뭐 얼마를 빼서 어디로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이제 확인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 신원을 확인해주는, 엉뚱한 사람이 내 계좌에서 100만 원 빼서 딴 사람한테 보내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바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야 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걸 전자서명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100만 원을 계좌 이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딱 은행에 보낸단 말이에요. 정보를 보내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바꿔버린 거야. 누가 해커가. 그러면 내 계정에 있는 1000만 원이 싹 사라질 거 아니에요. 너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100만 원을 이체하겠다라고 했던 그 정보가 그쪽에 도착한 다음에 전자서명을 통해서 100만 원 보내기로 한 거 맞아? 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1000만 원을 바뀌었다. 그럼 갔을 때 전자서명 값하고 온 정보가 안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정보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돼. 그래서 그 정보가 원래 그대로냐, 그 다음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게 그 사람이 맞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는 게 전자서명이다. 자, 아까 해시 값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여기 3.17에 보니까 해시 함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해시 함수. 여기 국방과학기술용어 사전에 따르면 임의의 길이의 입력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을 압축시키는 함수. 이해되죠? 너무 짤막하고 아주 컴팩트하게 설명했는데 자, 그럼 제일 먼저 알아야 게, 펑션,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함수는 여러분이 1 + 1 + 1 = 2 + 1 + 2 = 3 + 1 + 2 = 4 + 1 + 2 = 6 + 1 + 2 = 12 + 1 + 2 = 16 + 1 + 2 = 24 + 1 + 2 = 26 + 1 + 2 = 28 + 1 + 2 = 29 + 1 + 2 = 30 + 1 + 2 = 31 + 1 + 2 = 33 + 1 + 2 = 34 + 1 + 2 = 35 + 1 + 2 = 36 + 1 + 2 = 37 + 1 + 2 = 38 + 1 + 2 = 39 + 1 + 2 = 40 + 1 + 2 = 41 + 1 + 2 = 42 + 1 + 2 = 43 + 1 + 2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거죠. 되게 뭐 F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죠? 이게 뭐였어요? 펑션, 함수. 함수를 F로 표현한 게 펑션의 약자를 쓴 거예요. 함수. 요 X는 뭘 의미해요? 이 함수의 입력값을 의미하죠.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이 함수는 대부분 어떤 수식이에요. 뭐 다차원 함수, 다차원 이렇게 뭐 방정식 형태로 뭐 x의 3분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수식일 거고 거기에 x에 해당하는 값을 주면 이게 식이 계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 함수가 이렇게 간단한 함수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fx에서 x에다가 3을 주면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12 더해서 13이 되는 거죠. 간단한 거죠. x와 관련된 함수인데 그래서 x의 어떤 값이 정해지면 결과값 y가 정해진다. 이게 그냥 함수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설명해 있냐면 그 함수는 뭘 해주냐면 어떤 메시지를 근데 그 메시지, 입력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숫자가 아니라 어떤 입력 메시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래 한글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그 문서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의의 길이래요. 여러분이 아래 한글 문서를 만들 때 뭐 2페이지짜리 만들 수도 있고 1페이지짜리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길이는 바이트 수는 제각각일 거다. 근데 어떤 메시지를 넣든지 간에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 여기에는 2기가짜리를 넣기도 하고 300메가짜리를 넣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를 넣었지만 여기 출력값으로 나오는 건 항상 예를 들면 126바이트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사이즈만 나오게 만들어주는 신기한 함수라는 거예요. 고정 길이의 값을 만들어주는 함수다. 근데 저 고정 길이의 그 단순히 길이가 고정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입력된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 결과값이 무조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값인데 아무튼 여기가 한 비트라도 좀 다른 값이 들어가면 여기 결과로 나오는 출력값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신기하죠. 저런 함수를 만들기 쉽지는 않거든요. 저런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하는데 좋은 해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다 암호화하는 기법에도 쓰이고 말하는 전 세계적으로 4번째로 만들었다고 했나 뭐 이런 실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해시 함수는 특징이 뭐냐? 입력은 그런 어떤 비트 스트림이 입력으로 들어오는데 비트 스트림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다른 비트 스트림이 들어오면 출력되는 값이 다 다르게 나오는, 무조건 다르게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고 출력돼서 나오는 값은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다. 해시 함수마다 그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뭐에 좋으냐면 우리가 이제 전자기록이 쭉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 파일이나 붙인 파일도 다 다를 거잖아요. 걔를 해시함수에서 집어넣으면 딱 정해진 키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값은 문서가 다르면 다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같은 문서가 들어가면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초반에 서울시에 들어갔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록관리 시스템에 이런 아래 한글 문서들 잔뜩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정보소통 광장이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각 시스템에 혹시 이제 동일한 컴퓨터 파일들이 몇 개나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해시 값을 다 만들어가지고 해시 값이 같으면 같은 파일이니까 한번 파악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많은 거 있죠. 기록관리 시스템 안에는 75%가 중복 파일이에요. 왜 그런지는 기관에 계신 분은 알 거예요. 결제 받을 때 본문은 대부분 새로 만들어요. 근데 이 붙임 파일들은 다른 결제 문서에 붙임물이 있었던 걸 또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문서에 있던 붙임 파일들은 자기 PC에다가 다운받았다가 걔를 또 다시 첨부를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파일들이 여기저기 문서에 계속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컴퓨터 파일이
그래서 어떻게 75%까지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서울시도 워낙 조직이 크니까 우리 과에서도 언제까지 생산량 보고하시오 700몇 군데 쫙 공문을 보내죠. 그리고 생산량 통보 지침 서식 이런 거 다 해서 보내죠. 그럼 그 중에서 답이 또 와요. 우리가 쫙 보낸 게 각 처리까지 다 접수문서 들어가 있죠. 그 다 기록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파일이 막 수백 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중복 파일이 전체 컴퓨터 파일 개수 중에 75%가 다 2개 이상의 카피본이 있는 내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막아야 돼요. 막는 방법은 간단해요. 해시함수 이용하면 되거든요. 새로운 컴퓨터 파일이 들어올 어떤 기록관리 시스템에 들어올 때마다 해시값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 해시값 있으니까 비교해보고 같은 게 있으면 그거 보게 하면 돼요. 그거 참조하게 하면 돼요. 새로 또 저장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독일은 컴퓨터 파일을 뭐하러 또 저장을 하겠어요. 그런 것들 좀 개선해 가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가 굉장히 유용한 함수예요.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해시 값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함수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서명에도 이 해시 함수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좌이체를 얼마나 하겠다라고 하는 정보가 쭉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전체가 이제 비트 스트림 덩어리잖아요. 걔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적용하면 해시 값이 나오겠죠. 걔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내가 보낸 정보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해시 함수를 돌려서 해시 값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낸 해시 값이랑 비교를 해서 같으면 안 변하고 왔구나. 근데 해시 값이 다르면 변해서 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5분 이해하셨어요. 어떤 문서든 또는 그 계좌이체를 하겠다는 내용이든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받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이에 인터넷 같은 어떤 통신망을 타고 가는데 중간에 누가 이걸 후킹한다고요. 가로채가지고 내용을 바꿔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정말 이 내용이 이 사람이 보낸 그대로인가, 무결한가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 그 관해서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서명의 이제 두 번째 기능 무결한가를 확인하는 부분은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해시 함수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까 예를 들면 126바이트에 뭔가 비트 패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 나온 값을 얘랑 같이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해시값 같이 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똑같은 해시 함수에다가 얘를 또 넣어보면 되잖아요. 넣어보면 해시 값이 만들어지겠죠? 인치트가 얘랑 비교해봤더니 같아. 그러면 얘가 원래 보낸 애 그대로구나 알 수 있지만 얘가 달라. 그러면 얘가 좀 변조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전자서명을 활용할 때 원래 메시지에다가 해시 함수도 붙이고 해시 함수를 적용한 해시 값도 붙여서 같이 보내요. 그럼 받은 쪽에서 여기다 다시 넣어서 만들어보고 보낸 놈이랑 같은 거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시 함수와 해시 값을 이용해서 무결성을 검증한다. 이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장기 보존 포맷의 개요를 보면 목적은 이제 분명해요. 얘를 전자기록을 100년 이상 보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존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파일들이 깨질 수도 있을 거고 막 불안해요. 진본이 유지될까, 무결하게 유지될까,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메타데이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컴퓨터 파일들이랑 메타데이터가 갖다가 흩어지면 어쩌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묶어놓자. 묶어놓고 동시에 지금 여기 해시 밸류 설명한 것처럼 해시 함수 적용해갖고
해시값까지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해시함수의 적응을 또 해보고 하면서 해시값이랑 비교해보면 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조치를 다 취해서 뭔가 한 꾸러미 안에 넣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장기 보존 포맷은 어쨌든 하나의 컴퓨터 파일 안에다가 모든 내용 집어넣는 건데 그때 그 포맷의 구조를 뭘로 잡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XML을 선택한 거예요. XML을 선택했는데 그때 이제 고려했던 것이 뭐 자체 충족성, 자체 문서화, 뭐 구조화된 텍스트 인코딩 뭐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장기 보존 포맷 우리가 정한 장기 보존 포맷의 구성 요소를 보면 그 안에 일단 원문이 들어간다. 이 원문은 생산자가 실제로 만들었던 그 문서의 원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 본문 문서, 부침 문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문서 보존 포맷으로 변환된 파일들도 들어가는 거죠. PDF A-1로 만들었다. 그럼 그것들도 다 들어가는 거고 장기 보존 포맷의 메타데이터 이건 만약에 한 기록 건 하나를 만약 컨테이너에 넣는 거라고 한다면 그 건에 대한 메타데이터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메타데이터의 종류는 분류기술 시간에 배운 그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자서명 이게 이 안에 묶음 안에 막 뭔가를 넣었는데 묶음 자체에 누군가 와가지고 데이터를 변경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나중에 그냥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게 원래 건지 변경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설명을 같이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설명을 이용해서 그 안에 꾸러미에 있는 내용들이 변치 않고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라. 그래서 지금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규격에는 기록물 철에 대한 정보를 따로 뽑아서 장기보존 포맷을 만든 거하고 기록물 건들을 쭉 넣은 장기보존 포맷하고 두 가지 종류로 규격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 기록물 건 하나, 아이템 하나를 장기보존 포맷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안에 건의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실제 그 컴포넌트들 있잖아요. 컴포넌트의 원문하고 PDF로 만들어진 것들 다 쭉 들어가고 이 전체에 대한 전자설명 정보 같이 넣어서 이 전체를 그냥 하나의 XML 파일로 묶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둘 거는 이 장기 보존 포맷을 만들 때 호주의 빅토리아주가 벌스 인캡슐레이티드 오브젝트라고 해서 VEO라고 하는 장기 보존 포맷을 만들어서 모두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 호주 빅토리아주를 벤치마킹 하러 국가기록원에 갑니다. 가서 보고 우리도 이런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NEO를 만들게 된 거예요. VEO를 벤치마킹해서 NEO를 만들었다. 여기 이제 인캡슐레이티드 오브젝트라는 말이 안 나와 있네. 퀴즈를 위해서 써야겠다. 여기 오저스는 안 보일 테니까 여기다가 써드리겠습니다. VEO는 벌스 빅토리아주 쪽에서 갖고 있는 뭐 어쩌고 일렉트로닉 레코드 스트레치 뭐 이런 거의 약자인데요. 벌스 애니오는 그래서 퀴즈는 애니오만 퀴즈 문제로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이거 열심히 다들 세웠는데 이거 제일 많이 틀리더라고요. 계속. 희한하죠? 그래서 NAK는 뭐의 약자였어요?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기록원의 Encapsulated Object인데 오브젝트는 객체, 인캡슐레이티드는 뭐예요? 캡슐화한. 캡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뭔가 캡슐을 뭔가 뚜껑 껍데기에 있어서 그 안에 뭔가 집어넣는 게 캡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캡슐화한, 그러니까 뭔가를 묶어서 쌓아놓은 객체라는 뜻이죠. 그러면 퀴즈 문제가 한 7개 된 것 같았죠? 몇 개예요? 8개입니다. 8개? 다음 주에는 8개예요. 8개에다가 오늘 본 거 중에 많이 틀리신 거 2개 더하세요. 10개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봬요.